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다 두 번째 시간, 세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연금개혁을 주제로 삼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금개혁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목 자체는 상당히 도발적으로 잡았습니다. 더 내고 덜 받자는 연금개혁, 모두가 속고 있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 지금 왼쪽에는 이승구 박사 나와 계시는데요. 이승구 박사님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직 뭐 영상이 안 넘어갔는데요. 자, 이승구 박사님은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 이사장이시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고요. 행정고시를 합격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개건 교수로 활동하셨고요. 도쿄대 경제학 박사십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함익병 원장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함익병 원장님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셀럽입니다. 함익병 피부과 원장님이시고요. 시사평론가이시기도 하고 또 그 르네상스적 지식인입니다. 전인적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갖고 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이죠. 자, 황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이승구 박사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배우는 자세로 좀 듣고 그다음에 연금을 내고 있고 또 내 자식들이 연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과연 이 제도가 내 자식들이 연금을 내고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토론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런던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이 그때 이제 저출산, 이제 초고령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거기는 보니까 먼저 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연금을 받으니까. 네, 좋은 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빨리 퇴직하는 게 이슈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더 오래 일하려고 퇴직 안 하고 늦게까지 일하려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다들 뭐 먼저 퇴직하겠다고 난리고 먼저 퇴직하는 게 언론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쁜 말 나오면 놀고 먹으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사회 모델에 대한 준비가 이제 상당히 덜 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금 그 연금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한 집안에 4-5명씩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중반이면 대충 다 사망하는 그런 나라를 기준으로 나라 설계돼 있었는데 지금 뭐 웬만하면 100살까지 살고 최소 80세는 넘죠. 그 평균 연령이니까 이제 일찍 뭐 유아 사망률 포함하면 한 90살 90은 산다고 봐야죠. 요새 부고를 보면 다 90에서 뭐 사고가 나거나 어릴 때 뭐 사망하지 않으면 90까지 90은 산다고 봐야죠. 그럼 60에 퇴직하면은 30년 동안 연금을 받아가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고 0.7 우리가 지금 저 출산율 깨졌잖아요. 학교 출산율. 그럼 아이를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0.7? 아니, 3명이 결혼해서 세 커플이 2명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연금을 어떻게 지금 개혁할까 이제 이게 이슈인데 지금 뭐 주로 크게 얘기되는 건 이제 뭐 저도 이건 상당히 공감했어요. 더 내고 더 늦게 조금 받자.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속고 있다고 지금 이 박사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그냥 막 질문해보죠. 뭐. 자충우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개혁의 지금 이제 핵심 과제와 쟁점들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라고 상당히 복잡한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했죠. 거기서 연금개혁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연금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 제출. 10월 말까지 이제 국회 또 통과돼야 되겠죠. 국회 개혁안을 제출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주장을 뭐 어떻게까지 해놨는지. 연금은 처음부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돼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변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치고는 굉장히 이 신뢰성이 없는 금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은행 망할 것 같아서 못 주겠어 하는 거를 5년마다 수정한다 그러면 아무도 그 은행에 예금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금은 지금 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플랜을 고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네가 돈 냈지만 우리 어려우면 덜 줄게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안이 네네. 그동안 9% 내오던 거를 15, 18, 자, 슬라이드 있으니까 같이 예, 보면서. 예. 13, 12 정도로 이렇게 한 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서 더 내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사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네네. 대체율이라는 건 네가 대강 이런 정도로 이 연금을 내왔으면 그 낸 거에 40% 정도를 주겠다 하는 게 이제 현재 결정된 건데 네. 그거를 이렇게 더 많이 내면 올려줘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기 50% 인상이 안으로는 돼 있지만 그 부분이 빠졌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부 재정 그 계산위원회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별도로 뭐 대안을 만들겠다 이러고까지 있는 셈이죠. 네. 그리고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올리겠다 네. 하는 거가 요번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납니다. 그러면서 연금 고갈의 그래프들을 쭉 그려줬어요. 지금 잠깐 그대로 제가 이제- 가면은 2055년에 이제 네네. 고갈이 난다. 근데 이렇게 잘 바꿔두면은 네네. 209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왜 2090년을 삼은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죠. 뭐 예.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있어요. 왜요? 지금 20살인 애들이 연금에 가입했을 때 네. 니네들이 90살 보통 이제 뭡니까? 그때를 지금 우리 평균 평균 수명으로 90으로 보는 보니까 거죠? 네. 지금 20대 사람이 연금에 가입해도 니네들은 받을 수 있어 하는 플랜을 만든다고 저게 이제 시나리오를 꾸민 거죠. 아. 네. 잠깐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조금 뭐 이게 팔로업이 덜 돼가지고. 네. 자, 현재 이제 보험료율이라는 게 하여튼 즉 9%가 그 어떤 자기 소득의 9%. 소득의 9%. 네. 자, 소득의 9%를 이제 그 보험료로 내고. 네. 4.5%는 본인이 내고 4.5%는 공무원이면 국가. 네. 그다음에 개인 기업이면 그 회사. 네. 그러니까 4.5%를 내는 거죠. 저거를 이제 고갈되니까 지금 12%로 올릴 것인가, 15%로 부담률을 높일 것인가, 18% 부담률을 높일 것인가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 네. 거고, 저 보장성 강화 방안의 13% 인상 저거는 타입을 본 거겠죠? 12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보장성 네. 강화 방안이라는 거는 이제 저렇게 해야지만 네. 최소한 보장이 된다 하는 거의 얘기고 실제적으로 저 보장성 강화 방안에 있는 얘기들 중에서 네, 네. 저거는 하나의 그 예시로서 제시된 거고 실제적으로 네, 네. 저거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예. 근데 나는 저 대안을 보고 딱 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도대체 국민연금만 운영이 되면 국가 경제는 망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월 봉급 생각자들이 25%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20에서 25%. 네. 네, 아주 고액은 빼고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으면 25%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율이 25%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받은 월드급의 25%는 세금 내요. 그다음에 의료보험료 7% 내야 돼요. 네. 그다음 국민연금 13% 내면 그거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한 네 번째 페이지 정도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예요. 뒤로 더 뒤로요. 아 여기 빠져 있나? 그러니까 이거 빠져있는 그렇게 거예요. 세금을 네, 내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국가 경제에 이게 들어간 게 무슨 투자가 돼요? 예, 바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네,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22.5% 정도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라는 형태로 현재도 빠져가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 퇴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내야 돼요. 10%를 네. 강제로 가져요. 그러면은 세금을 한 해도 안 내는 분도 33% 내외를 결국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기 가처분 소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민간 경제가 돌아가냐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에서 6%를 더 가져가면은 네. 정말 아주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40% 가까이가 강제 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퇴직금 같은 건 나중에 받긴 그러니까 하지만. 나중이잖아요. 예.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늘으면 소득세를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부라든가 일부 이 재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OECD 다른 그 국가에 비해서 뭐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네, 네. 이 연금 얘기가 막 튀네요, 오늘. 네. 연금 기여율만 하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보다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나라는 20% 이렇게 가는데. 근데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거가 강제돼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이 퇴직금 자체는 없잖아요. 있지만 자기 선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응. 퇴직연금에 들든 안 든 자유인데 우리는 강제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국이 현재도 낮지도 않다. 이런 얘기죠. 아, 이승우 박사님이 친정부적이시긴 않네. 자, 그럼 다시 약간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저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가는 돈이 40%까지 지금 된다. 그렇게 그죠?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의료보험하고 그게 22.5% 정도. 22.5% 정도 현재가. 되고. 네. 자, 지금 저게 13%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면 6% 15% 올라가. 기업이 네. 부담하거나 네. 했던 게 올라가니까 네. 6% 올라가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게 퇴직금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퇴직금을 전부 강제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것도 월급의 퇴직금을 10%입니다. 개인도 내고 또 매칭으로 기업도 내고 네. 이렇게 해서 퇴직금이 이제 누적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월급 받아가지고 그 중에 10%는 그냥 퇴직금으로 갚으니까 그게 10% 포함하고 하여튼 그 토탈에서 포함하면은 지금 소득의 40%를 정도. 나중에 그리고 퇴직금만 받지만 고소득층으로 가면은 네. 또 자기 소득에 대해서 거의 40~50%를 내야 세금은 또 되니까 꺼내야 되죠. 한국이 그런 가처분 소득에서 이 사회적 부분이 가져가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팩트 베이스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실 우리나라에 가짜 전문가들 많아요. 사실은. 이름 팔아먹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연금 얘기할 때마다 내가 듣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 내가 당장 쓸 돈이 없는데 50년 뒤에 내가 뭘 하겠다고 돈을 뭐 저축을 하자? 그걸 왜 국가에서 해요? 국가에서 가져온 돈을 그렇게 운영을 잘합니까? 연금 수익률 얼마나 돼요? 연금 수익률이 지금 한 5% 내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근데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그 5%라는 거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뭐 한 박사님 같으면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니까 그동안 벌어가지고 재산이 형성된 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 한 60대 정도 사람들은 5%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대부분 가졌잖아요. 구현했어요. 네. 그러면 연금이 전문가 집단이 했다는 연금이 그저 일반적인 아줌마라는 말을 여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는 하는데 동네 아줌마보다 수익률이 못한 게 낮잖아요. 됩니다. 네. 낮아요. 예, 예. 네. 그럼 그 돈 가져가고 5% 수익률 냈다. 우리 같으면 보통 뭐 어떻게든 운영해서 한 10% 이상은 우리 시대 때는 네. 수익을 냈을 텐데 5% 운영한 걸 갖고 그걸 어떻게 믿고 맡겨요? 자, 일단 하여튼 그 문제 또 뒤로 네. 가서 네.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소득 그 대출 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려고 네. 그래요. 아까 표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지금 이게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현행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제 40% 유지하느냐, 50% 인상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저기에서 이제 소득 대체율의 개념을 예.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은 트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고소득까지를 다 포함한 대체율이 아니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최고 소득을 한 400만 원 정도로 잡은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한 대체율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공무원 연금의 이제 소득 대체율에서의 트릭은 보통 최종 퇴직할 무렵의 소득에 대한 대체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가 공무원 연금이 펑크 나면서 자기의 공무원 그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받을 초봉을 적게 받을 때까지를 평균한 거의 소득에 대한 대체율 이렇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저는 저 부분 가지고 다투는 거에 대해서 전에 사실 그 유승민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이종걸 전 의원 둘이 적어가지고 원내대표 할 때 막 많이 싸웠는데 싸웠어요.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너네들이 다투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연금 가입한 사람이 선택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자기는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태여 그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난 소득 대체율은 20%만 하겠어요.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왜 연금에서 정해가지고 강요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저기서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요. 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일종의 파퓰리즘적이고 그렇죠. 약간 그 국민들을 기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것만 딱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 500만 원 살았는데 퇴직했을 경우 40% 그러면 200만 원. 40, 월 200만 원 정도를 내가 받겠구나. 그러면은 뭐 4세부터 받는다면 그때 죽을 때까지 200 정도 가게 이제 들어오면 그럼 뭐 크게 뭐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겠구나. 아니면 좀 더 일했어. 요새 노인들 일 많이 하니까 뭐 택배라도 했어. 아니면 뭐 심부름이라도 했어. 한 100만 원 더 벌고. 그러면 뭐 죽을 때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티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대체율이 40%다 50%다 이러면 저기 솔깃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50% 해주면은 뭐
좋다고 느끼는데 그 소득 대체율의 개념조차도 사실 아까 공무원연금의 퇴직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던 거에 40%. 만약에 지금 평균을 내버리면은 평균 300만 원에 40%. 그렇죠. 뭐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구만요. 네.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전문가들이 이슈화하고 뭐 시끄럽게 이번에도 이게 이 재정계산위원회 하다가 중간에 뭐 튀어나가 버렸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40% 50% 놓고 싸우다가. 네, 싸우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실은 합의를 발표해서 유보했던 겁니다. 50%를 주장하고 튀어나가신 분들은 다음 총선에 나오실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탁상 공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그러니까, 이제 요 네. 기본 개념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9% 40% 65세를 네. 하여튼 12, 15, 18 12, 15, 18 한 것도 네. 일종의 딜인 겁니다. 세 개를 네. 보여준 다음에 중간으로 가겠다는 트릭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중간 정도 하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리고 40%는 유지하고 네. 소득 대체율 이게 뭐 어떤 기준의 소득 대체율인지 모르지만 유지하고 그다음 68세부터 이제 받자. 네. 그럼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오늘 실용적인 걸 네, 네. 얘기해 드리자면 네, 연금이 너무 많은 걸 한국에서 해요. 소득 재분배까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연금은 자기가 낸 걸 가지고 자기가 받아 쓰는 그렇죠. 시스템인 건데 한국의 연금은 국민연금이 그걸 넘어서 소득 재분배까지 하기 때문에 많이 낸 사람 적게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연금 내는 소득을 적절히 하면은 연금이 파탄 나도 시들은 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득이 한 네. 지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봤는데 네. 한 3,400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면은 이익 보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저는 뭐 경제 기자를 주로 했는데 경제 기자 하면서도 이 이제 연금 제도의 필요성 이런 거 기사를 쓸 때 이런 논리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재산이 있으니까 연금을 들지 않아도 마지막에 뭐 이렇게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갑자기 뭐 이 사회 안전망도 약한데 뭐 못 살게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연금을 저축을 넣지도 않고 뭐 그냥 무사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연금 제도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사회보장. 못 살게 되고 사회보장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근본적으로 연금이 왜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와 관련 표가 하나 있을 세 번째 표인데 그 세 번째 표를 잠깐 한번 보고 이 박사님 요거에 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요게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게 뭐 어떤 얘기인지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축 성향을 잘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가지고 노후에 사회보장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결국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기초소득 수령자가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투자를 즐겨가지고 리스크 때문에 자기의 노후 보장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면에서 일종의 안전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노후 보장 보험이라 해서 우리가 몇 살까 지나면 그 저소득 기준으로 노인 인구의 70%까지는 40만 원 기본 생계비 보장하는 거 있죠. 그 시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70%를 채운 적이 없어요. 정부에서 70% 하위 70%대 최소 기본연금 40만 원을 주겠다고 신고만 하면 나이 됐으니까 신고만 하면 주겠다 그랬는데 그 목표가 하위 70%인데 한 번도 70%를 채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자기를 방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걸 타보려고 갔더니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요. 뭐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안 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주는 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안채만 있어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데 국민들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는 70%의 노인들에게 100명 중에 70명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70명을 채운 적이 없어. 빈곤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돈을 뜯어가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 가지고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반대는 않는데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나 가난해져가지고 나중에 사회보장계층으로 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 연금에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연금에 가입하면은 정부가 그런 사회보장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만큼을 혜택을 주면 돼요.
무슨 예를 얘기-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시스템 만들면 저는 연금 안 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도 안 들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보험료보다 내가 저축하는 게 그렇죠. 훨씬 수익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자, 그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은 정부에 나중에 그만큼의 예산을 쓸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선택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정부 선택보다 제 선택을 예.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비용만큼을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고 있어요. 연금은 소득세 안 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을 받건 뭘 받건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런데 소득세도 안 내고 5% 투자 수익률을 냈다는 게 저는 낙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받지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강제로 가입 안 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는 연금 다 냈어요. 이제 나이가 네. 뭐 60세까지만 내면 된다며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낼 돈은 다 냈는데 낼 돈 다 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내가 안 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연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뭐 소득이 많으니까 연금료도 많았겠죠. 근데 제가 받을 돈은 계산해 보니까 그 돈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일하면 또 안 나오던데요. 지금 내 소득이 있으면 안 그 나와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공무원 연금은 소득재 분배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연소득이 8천만 원인가를 넘어가면은 자기 연금의 반만 받습니다. 예, 그렇게 돼. 민간도 아마 예,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제 바꿔나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낸 돈은 많은데 내가 능력이 되고 또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일을 하면 내가 낸 원금도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은행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갚을 때가 되니까 넌 부자니까 반만 받아가. 그러니까 말이 라고 되냐고요. 얘기하는 거나 같은 셈이죠. 네. 그래서 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 나선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게 그냥 파퓰리즘적으로 표를 의식한 제도지 다수죠. 나 같은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낸 원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내가 낸 돈의 반도 못 받아요. 원금 안 준다는 게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세금을 냈으면 내가 세금 갖고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세금 냈다고 하면 끝나는데 세율도 45%, 46%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연금도 또 냈어요. 근데 넌 일하고 있으니까 받지 마. 그럼 이게 연금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제도잖아요.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많은 소득을 얻어서 충분히 많은 세금도 내고 충분히 많은 국민 의료보험료도 내고 충분히 많은 국민연금도 냈는데 일하면 이게 연금 안 줘요.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네. 빈곤 경쟁을 시킨다는 건데 네. 저만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다못 반밖에 못 못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러면 좀 이제 돌팔매 맞을지 모르지만 8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가 꼭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만 받게 되니까 장난칠 수 있어요. 저도 다 받으려고 맘만 먹으면 소득을 전부 법인 소득으로 돌려버리면 돼요. 근데 그저 귀찮아서 한 70까지는 그냥 나라에 충성하자 그러고 반을 안 받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제도가 빈곤 경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빨리 은퇴하려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차이가 네. 제가 보니까 영국은 이게 이제 물론 공적 연금도 있겠지만 사적 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다니면은 이제 연봉도 많고 그러면 이제 뭐 공적 연금도 있을 테고 뭐 사적 연금도 있을 텐데 여하간 왕창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리타이어 하면 연금만 가지고 더 일은 안 하고 뭐 좋은 데 많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휴양지 가서 지낸다든지 뭐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연금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시스템이 보니까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아서 소득 재분배 역할까지 이제 있으니까 네. 많이 낸 사람은 손해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예요, 그거를 손해. 저는 뭐냐면 그리고 그거를 이 연금 파탄을 막기 위한 시스템 속에 전부 몰아넣어가지고 이 자기의 실패를 남한테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이게 증가하고도 또 고마워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 있는 사람한테 돈 뜯어가는 건 그러고 나서 당연한 마치 권리처럼 생각해요. 아주 떳떳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연금이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네.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네.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써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쟁점이 모아지는데 뒤로 가면 더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연금 고갈 지금 이제 고갈이 일단 어떻게 고갈 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다음 고갈이 진짜 문제인지 그다음 고갈이 되면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아까 이제 제도 개선 방향 내놨으니까 예.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면에 연금 고갈 시계가 지금 돼 있는데 한번 고갈 시계 한번 보죠. 네. 자, 지금 저게 나오는데 지금 이 박사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분이 뭐냐면 이제 네. 재정 계산을 할 때마다 과거 달라져 왔던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저출산이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206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3차 재정 계산을 할 때. 네. 그 다음에 4차 재정 계산을 할 때 한 2057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5년마다 아까 재정 계산을 새로 하니까, 한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 뒤에 2057년에 고갈된다 이거니까 저게. 그 다음에 재정 계산을 이제 국회가 한 거고 요번 이제 5차 재정 계산에서는 한 2055년으로 나옵니다. 현재 그 시스템대로 간다면은 그 정도에서 이 연금 재정이 고갈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뭐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 처음 설계 자체가 연금을 처음에 왜 만든지 아세요? 적게라고 많이 준다니까 다 들어가죠. 아니요. 아주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처음 공무원 되던 한 20대 무렵에 이 연금이 만들어졌는데 한 80,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국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거의 하나로 이게 처음에 출발이 됐어요.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수익이 5%밖에 안 이거 나죠. 잠깐 여기서 이제 붙이자면 원래는 저게 이제 그 노후 생활 안정화시키고 사회보장적 요소의 하나로 연금을 이제 만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초기 만들 때는 사실 나라 전체에 돈이 없잖아요, 사실. 연금은 하면 돈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세대들은 타가는 건 없이 내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거 이제 타갈 때는 한 몇십 년 지나야 타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 모인 돈을 가지고 좀 나라 우리 못 사니까 돈이 없어서 뭐 길도 못 닦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가 발전시키는데 일단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좀 쓰자 이런 취지가 있었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일 제대로 정말로 강남 개발하고 그럴 때 정부가 연금한테 기회를 주고 그랬으면은 이런 일 벌어지지 않고 극복도 가능했던 건데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저 과천 공무원 그 정부 청사가 보면 앞에 큰 잔디 운동장이 있어요. 그게 연금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좋겠다. 그렇죠. 거기서 옛날에 잔디를 만들어 놨어요. 전경들이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방만했던 거죠. 이번에 그러면 과천 재개발되면 국민연금이 조금 형편이 풀리나요? 글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일단 저 타임테이블에 따라가면 이제 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이제 15%로 올리고 68세로 그 수령 시기를 늦추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현재 한 5% 수준인데 그거를 6%로 올리면은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냐면은 그거는 연금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90년까지 펑크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조차도 출생률이 지금처럼 0.7%로 계속 낮아지면은 펑크 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보면은 낼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출생률을 한 1%로 회복시킨다는 거를 가정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자, 밑에 똘 빼가지고 위에다 넣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더 내고 덜 받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새로 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낸 다음에 지금처럼 연금이 효율적으로 자금 활용을 못하게 되면은 연금의 파탄은 막았지만 결국은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 연금 개혁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을 냈는데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세대 간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러면서 많이 내고 덜 받자고 그러는데 실은 젊은 사람의 부담으로 옛날에 잘못 설계된 노후 세대의 부담을 시킨다는 거니까 형평이 뭐가 개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 속인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는 자식들을 담보로 어른들이 돈 빼쓰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의 몸속에 들어있는 정자난자를 담보로 돈을 빼쓴다는 느낌을 저는 그때 처음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식도 아니고 그 자식 몸속에 있는 정자난자에서
담보를 하고 받는 거다. 나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최초 설계 당시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미 몇 배를 받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럼 일단 이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고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고갈이 안 되도록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갈이 이제 뭐 된다면, 넣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결국은 그 부분을 재정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으로. 예, 젊은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차라리 형평에 더 맞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우리 한 원장 같이 이제 소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네네. 억울한 면은 있는데 그래도 그게 나아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노인을 부담시키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금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쓸데없는데 쓸 세금이 줄어들면서 좀 이 예산 같은 거 절감으로 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재정 고갈 시기를 자꾸 늦추면서 내는 돈을 늘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너무 줄여요. 줄이죠. 예. 그러니까 기업도 매한가지 기업은 절반을 또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 현재 경제 상황에서 내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중국 돌아가는 경제 모양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쓸 돈을 다 나라가 가져가.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써요? 그럼 빚내서 써야 돼. 이자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20년, 30년 뒤에 네 받았을 돈을 미리 좀 저축해놔라. 그거는 저축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지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첫째 그게 문제고 둘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연금을 많이 받아갔을 때 연금이 잘 운용이 되느냐. 예, 그래서 수익률을 만들어낼 두 번째로 거냐는 들어갈 거죠. 문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죠. 아까 그 인구적 요소들 가지고 지금 이제 연금 고갈, 연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뭐 얘기는 했는데 표가 하나 있으니까 이 방송 조표 가지고 잠깐 설명을 부탁 좀 드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연금을 만들었던 80년대는 이제 70세 정도였어요. 평균 수명이. 네네. 그러니까 연금 받고 한 10년 정도면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80대 중반 아까 90대까지 얘기했으니까 30년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쓸 돈은 3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네네. 처음 설계 당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욕하기는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할지 몰랐던 거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어요. 급격하게 사회 모델이 변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희 때는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때 보면 뭐 상고 공고 나와서 바로 뭐 20살 전에 다 돈 벌었죠. 20대 초반 정도부터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30대 초반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연금의 이 설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물론 처음부터 약간은 잘못된 설계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하간 지금부터라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변화한 시점에서 새롭게 사실은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 그 논의가 이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거기서 뭐 소득 대체를 몇 %로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왕왕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방법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일단 하여튼 그건 결론으로 가서 하더라도 자, 그럼 이제 연금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 스튜디어십, 뭐 사회적 책임 투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면 이제 고갈되는 거는 뭐 정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우리가 연금에 그동안 연금이 지금 1,000조 정도 1,000조 정도 있죠. 자, 1,000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연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본사도 제가 보니까 어디 나주로인가 뭐 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연금 관련된 데는 서울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뭐 지리적인 건 하여간 뭐 시골에 내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 투자도 글로벌 투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와 또는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의 어떤 교류나 이런 거 많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여튼 지방에 보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 연금 가지고 이제 연금이 워낙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재벌들 때려잡는데도 역할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은 자,
연금의 의도대로 국민연금의 의도대로 국민을 잘 속여가지고 고갈을 막는 시스템을 했다고 그랬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50년경에 지금 현재 플랜대로 가면 4천조 정도의 연금이 적립됩니다. 기금이 피크가 되는 게 그때가 되죠. 올리면.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4천 좀 엄청난 돈이구만요. 네, 그리고 뭐 정말 투자 수익까지 잘 올리면 5천조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4천조를 국가에서 안 뺏어갔으면 시내 경제, 민간 경제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민간 경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익 아니에요? 완전 역발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맞는 이제 얘기죠. 우리가 저는 뭐냐면은 그 4천조의 상당 부분이 왜 외국에 투자를 해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그 돈에 들어와버리면요. 주식이 다 망가져요. 함원장님이 거의 경제학 박사 수준이에요. 아니, 그 4천조 가까운 돈 중에 국내 쓸 수 있는 돈은 한 1천조 미만이에요. 나머지 3천조 외국에 투자를 해. 그러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돼요? 외국계 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좋은 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을 주냐고. 그러니까 개인의 돈을 가져가서 국가에서 국가 경제, 옛날에 처음에는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가 됐어요. 하다못해 인프라에도 아주 들어갔어요.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건데 네, 지금 어떻게 해야 4천조 됩니까, 정도가 그러니까. 되니까 그걸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전부 투자하면 한국은 연금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합쳐서 한 2천조밖에 안 돼요. 2천조 조금 넘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투자하면 주가 올라갈 거니까 제가 보니까 4천조가 그러면 전 회사가 전부 나라 거예요. 연금 거예요. 공산주의 되네. 네. 네. 그래서 연금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이루어지네 보니까. 예, 5천조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사실 5천조짜리 연금은 세계 1등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의 연금이 세계 3위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일본 빼고는 연금들이 전부 분산돼 있습니다. 있죠. 주별로 미국 같으면 뭐 공무원 연금 따로 캘리포니아 교원 연금 따로 공무원이라 그러지만 연방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네. 주마다 다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연금도 한국 국민연금보다 작아요. 그게 좀 재밌는 게 미국은 보니까 그 연금이 직업 군별로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인들이다. 거기서 그치. 이렇게 연금이 있어가지고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서 퇴직을 준비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위나 되는구만요. 미국이 막 압도적으로. 단일 그러니까 기금으로는 일본이 1등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그 2, 3등 그룹을 구성해요. 그런데 큰 문제 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하고. 그런데 큰 문제가 아까 제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다 투자하면은 한국은 연금이 지배하는 공산주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 부분은. 그리고 그 정도 되면 한국만 가지고 투자하기엔 너무 큰 규모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하면은 말씀하시다시피 한국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의해서 저절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외국 자본 보고 한국에 들어와 달라고 해야 되는 억지 구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곡이죠, 시장에. 그리고 여기 저 하나 보태면 이제 사실은 자본의 원리, 돈의 논리는 돈이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큰 돈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 그 연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막 거기 가서 마케팅도 하고 뭘 해야 되고 우리 연금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는 총액의 17.5%. 지금 한 150조 정도. 얼마 안 돼요. 150조 딱 묶여 있고.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돈의 논리로 치면 삼성전자에 넣는 게 수익률이 뭐 100% 난다. 이러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제한이 딱 걸려 있으니까 10% 넣고 나머지 돈은 전부 뭐 네덜란드 주식을 사든지 어디 다 나가야 돼요. 영국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러니까 수익률 잘 안 나는 거거든요. 지적해 주셨지만 이걸 정말 또 우리나라에 넣으면은 5천조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넣는다 하더라도 500조 아닙니까? 근데 500조가 예를 들어 그때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커서 한 5천조가 됐더라도 상장 주식의 10%를 연금이 갖게 되면은 거의 모든 회사의 2대 주주가 연금이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재도요. 4대 금융지주 회사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포스코, 카카오, 삼성 뭐. 이런 데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기자를 저기 이거 나옵니다.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0% 갖고 있구만요. 하이닉스 11%, LG화학 9.7%, 전부 좋은 회사들. 네이버 11%,
네이버는 이제 최대 주주가 돼버렸죠. 대주주. 야, 네이버 주인이 국민연금이구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하고 연계만 하면 그렇죠. 일단 개인으로서 저 하나의 단일체로서 대주주니까요. 자, 저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기업의 관여를 별로 안 했다. 불문율처럼 돼 네,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립투표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스튜디 10인이 뭐니 이상한 얘기가 많이 강화하기 나오면서 시작했죠. 사실 예, 그거는 좌우를 불문하고 네, 보수 정부에서도 늘 유혹을 느꼈어요. 네네. 그 지난번 정부에 정권 바뀌고 네. 난 다음에 근데 박근혜 정부의 그거 저기 뭐였죠? 삼성물산 삼성물산하고 그것 제일모직업 때문에 합병할 때 담당자들 다 유죄받지 않았어요? 다 감옥 정부가 얼마 요번에 손해 본지 아세요? 엘리엇이 그것 때문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1조 했습니다. 매천은 물어줬죠. 1,300억을 1,300 예. 물어줬네. 예. 사실 그 사법부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면은 그게 우리가 얼만큼 국제적으로 손해를 보는지를 몰라요. 근데 검찰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형법 규정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불법 행위로 몰아버리니까 결국은 국가에 1,300억이라는 손해를 그냥 안겼어요. 엘리엇이 먹었나요? 그게 그 엘리엇이 소송에서 먹었던 그렇죠. 거죠.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긴 다시 했지만 제기했어요. 한동훈 이길 씨가 확률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원하고 검찰이 감옥까지 가뒀는데 불법 행위라고. 그러니까요. 그 거기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연합국장 할 때 삼성물산하고 이제 저 제일모직 합병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 연금이 10%, 11% 갖고 있잖아요. 예.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재용은 우리가 돈이 많다. 재벌놈 너 왜 이렇게 돈이 많냐? 배 아프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용 입장에서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30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이재용이가 확실하게 지배하려고 그러면 150조 플러스 한 주. 한 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재용 재산이 1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조금 네. 아는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 지배에 필요한 주식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있죠. 네, 삼성물산의 이재용 지분은 좀 작았어요. 네, 네. 근데 제일모직 어떻게 쪽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물산을 저평가해가지고 제일모직에 합병시키면은 네, 네. 지배권이 유지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때 시중에 뜬 소문도 있었어요. 삼성물산은 되도록 적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더라. 그렇죠. 그래야지 주가가 저평가되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좋은 재료에서도 발표도 안 하고. 그렇죠. 네, 호재가 그래서 있어서. 사실은 법에 맞게 합병을 했어요. 예. 법은 맞죠. 예. 근데 누가 봐도 좀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네. 약간은 고의적으로 삼성물산은 수익을 안 내도록 했지만 삼성이 열심히 연구했겠죠. 이 정도면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제 지나치게 사실은 예. 그 분야를 이제 수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예. 많이 근데 갖고 그 있죠. 지분의 그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결권 행사 못하게 또 막아놓은 거예요. 예. 그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법이죠. 순환 출자를 통해서 기업 지배를 못하니까 삼성은 약간 무리하게. 근데 이제 제가 했는데, 여기서 예. 좀 심각하게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는 네. 너무 형사벌 체계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엇이 네. 우리나라 국내 자본보다 더 우대받아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합병에 따라 가지고 국내 다른 주주들은 손해배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그렇죠. 이걸 형사벌로 하고 나서는 결국은 국제중재재판에 의해서 겨우 엘리엇만 이익 보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거죠. 네. 그 금융시장에 이제 그 우리가 상당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금융시장 갖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그 허점을 잘 아는 엘리엇 같은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엘리엇이 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네. 합병에 찬성해 주는데 나한테 몇 이- 조의 이익을 달라 그랬죠. 한 거예요. 네. 몇 조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네. 협박성. 예. 엘리엇이 이제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소송을 막 걸었어요. 그럼 네. 기업은 소송 대응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검찰들 칼제비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자 칼제비들이 돈 많은 놈 하나 걸리니까 좋다 그러고 무리하게 때려잡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검사들하고 판사들 가끔 이제 우리 경제 기자들은 그 개미 귀신이라고 벌레 있잖아요. 개미가 지나가다 모래 이렇게 빠지면 밑에서 모래를 끌고 가지고 계속 개미죠.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뭐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판사들도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금융시장 흐름을 알고 판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무리하게 판단하니까 우리가 다 저걸 유죄 때리니까 엘리엇이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의결권 행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줬으면은 그 소송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지고 엘리엇도 소주주도 같이 받아가게 했으면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근데 국내 소주주들은 그런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해놓고는 외국 그 엘리엇이라는 데만 이익을 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이거 정리하고 그러면 지금 연금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스튜디오십은 일단 어떻게 먼저 해야 됩니까? 이게 기업 경영에 막 개입하는 거. 저는 스튜디오십이 그 말대로 언어 그대로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집사냐면 연금 가입자들, 연금에 돈을 낸 사람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 집사죠, 내 집사. 그렇죠. 연금 나도 많이 이익이 냈으니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이 자기가 어떤 이념을 만들어냈어요. ESG니 사회적 책임 투자니 그래가지고 기업을 도덕적으로 이끌겠다, 뭐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런데 저는 주제 넘은 일이다.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 정하고 싶다면은 연금에 가입한 분들, 돈을 낸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게 투자할 때 그 비율에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연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스튜어드십을 국민연금에다가 이제 처음 도입하겠다는데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저게 원래 도입된 계기가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오너가 있는 기업이 없어요. 영국은 다 기관 투자가들이 메인인 그런 회사인데 이 기관 투자가들이 별로 회사가 그냥 굴러만 가면 별로 경영에 관심이 없어. 자기들 배당만 좀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발전이 없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 너네들 일 똑바로 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저게 국가연금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국은 저걸 법으로 만들어. 우리는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법이 아니에요. 원래 법으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오히려 법제화했어요. 한국은 오히려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이 연금이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법의 일부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무슨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네,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연금이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저게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고 2010년대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연금도 저기 스튜어드십을 해야 돼요. 7개인가 8개 조항이 있어요. 그대로 스튜어드십에 맞게 움직여라라고 법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는 법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영국은 연금이 국민연금이 영국 내에 상장된 자국 기업의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이거 저보다 더 잘 네. 알죠. 그러니까 영국의 스튜어드십이라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일 똑바로 하라고 만든 거지 국민연금이 개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스튜어드십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갖고 국민연금 보고 각 개별 기업의 주식만큼 스튜어드십을 발휘해라. 저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이면 정말 스튜어드십처럼 이 자기한테 돈을 내준 사람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의견 낼 사람이 4천만 5천만인데 결국 안 듣는 결국 거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중립투표라는 게 그 사람들이 투표한 비율에 따라서 연금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금이 정 ESG를 하고 싶으면은 그 분들 보고 이렇게 ESG로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뭐가 잘 됩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뜻을 바꿔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만 자기가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최대 권력기관이 됩니다. 아, 지금도 실제로 최대 권력기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포스코 임명을 사장 임명 누가 해요? KT 사장 임명 누가 해요? 저 이번에 이제 KT에서도 그런 일이 예, 약간 있었죠. 그리고 네. 저는 이게 이제 좌파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나섰지만 우파 정부조차도 뒷구멍으로 연금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을 진 사람들은 누구나 저 그래서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서로 자기 편한 사람 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행 거버넌스 체제로 연금의 파탄을 막았을 때가 더 큰 국가적 파탄이라는 거죠. 아니 5천조가 되면 나라 전부 전 개인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금 저 바로 잡아야 됩니까? 연금의 가버넌스. 그래서 저는 첫 스튜어디오십. 번째로 예. 이런 거죠. 스튜어디십을 행사하려면은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정말 이 가입자들의 이익에 완전히 일치할 때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금의 거버넌스를 바꾸자는 게 뭐냐면 지금은 가입한 사람들이 누가 이 돈을 운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 연금이 결정해요. 네네. 연금운용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우리 왜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에서 어디로 운영해 운용 지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연금 가입자들이 운용 지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연금의 이사장이라든가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연금 가입자들이 선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동의할까요? 지금 연금이 뭐 반대할 거고 정부도 반대하겠죠. 아니 권한을 지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박사님을 연금관리 이사장으로 딱 시켜놓으면 전 회사를 내 마음대로 주총 때마다 협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을 내가 5년을 갖고 있는데 내려놓겠습니까? 기업의 이제 왕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사장은 이사장 구조가 있고 기금운용본부장 이렇게 기금운용의 최고 책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궁금했던 게, 뭐 이사장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나 그런 전문가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거기에 펀드를 다루는 이 전문가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그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해외 투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기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이 정말 육성한 천재 중에 천재들이 가가지고 저 기금 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주면 그게 갈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사장을 정부가 임명을 하고 예. 그 이사장이 운용본부장을 임명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연금 가입에 선택권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사람을 하지 않으면 최고 수익률도 안 나올 테니까. 자, 연금의 이제 마켓플레이스, 시장 원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연금의 가입 여부를 연금의 인센티브는 주되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연금에 가입하면 사회보장 계층이 될 확률이 아주 줄어드니까 그만큼 정부 예산을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줄여주는 예산만큼 연금에 가입하면 우리가 페이버를 줄 거야. 근데 가입 여부는 네 자유야. 이렇게 되면 연금이 어떻게 돼요? 가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가입자를 모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뭐 급여를 얼마 주는 여부를 불문하고 최고의 사람을 쓰고 늘 수익률을 공표하면서 민간 자본들하고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연금을 억지로 유지시키지 말고 연금도 자본시장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공정하게 경쟁시키면은 바로 이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이게 지금도 1,000조예요. 네. 앞으로도 좀 더 계속 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9%만 받아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연금을 쪼개는 거예요. 1,000조를 한 사람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과연 임명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1,000조를 운영해서 10%의 운영 수익을 낼 사람이면요 자기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건 뭐냐면 한 50조에서 100조 정도의 사이즈로 한 20, 30개를 연금 내에 잘라야 돼요. 네. 연금내를 잘라놓고 네. 그 연금의 그 운영자들은 뭐 알아서 임명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가입할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1번부터 20번까지에 1번 수익률이 제일 좋아. 나 1번에 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수익률이 안 좋아. 나 2번 수익률이 좋으면 2번으로 갈 거야. 이거를 내한테 선택권을 네, 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국민연금 내에서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운용 지시를 가입자가 할 수 있게 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연금 내에 그런 서브 연금들을 쭉 두는 방법도 있고 연금 자체를 몇 개로 쪼개가지고 경쟁시키는 방법도 있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경쟁 원리를 이 연금에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네. 아니 자리만 지키고 있고 부정만 하지 않으면 월급이 툭툭 떨어지는데 누가 열심히 앉아서 신사업에 투자를 찾아내고 그런 머리를 굴리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거창한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다가 손해볼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로 가입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네. 그 선택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두더라도 연금 내부에서도 경쟁 방안.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거.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입자가 네. 이 복잡한 어떤 투자 펀드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기업에 가는지 또는 뭐 부동산에 가는지 네. 하기 어려울 텐데 네. 아까처럼 저렇게 이제 그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연금을 쪼개고 네.
선택하게 하는 게 갈아탈 수 있고. 자동적인 지시가 되겠구만요. 그러면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조에서 100조 단위로 잘라놓으면 그거는 꽤 큰 그래도 큰 운용 자산이에요. 엄청나죠, 그것도. 그러면 그 자산 운용 책임자한테 인센티브를 완벽하게 주는 거죠. 많이 나면 너 월급 많이 가져가라. 네. 네,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공무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기 네. 운영 지금 실적 많이 이런 내면 거는 돈 많이 주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규제 개혁을 하면서 네. 의사들도 사실 그런 비슷한 죄송합니다. 환자들을 전문 지식을 의미가 위장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 쪽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금융 규제 개혁을 했더니 너 금융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실은 스마트폰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책 하나를 읽어야 될 정도지만 아무나 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에 온갖 지식들이 다 떠돌아서 스마트폰들을 비교해요. 뭐 메모리가 어떻고 뭐 맞아요. CPU가 어떻고. 금융이 굉장히 실은 간단한 상품이에요. 우리가 청소기 하나를 살 때도 어머님이나 저도 뭐 막 열심히 흡입력이 상당히 어떻고 뭐 어렵죠. 다 네, 보잖아요. 맞아요. 네. 실은 그거보다 금융 상품이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지표들은. 예, 이익이냐 손해냐. 예. 그리고 정부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 지표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만 구별해주는 맞아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실은 선택의 그 방법은 청소기 사는 것보다도 더 간단해요. 많이 남은. 근데 지금 보면은 금융사가 어떤 이 친구들이 그런 걸 안 알려주고 지금 교묘하게 어렵게 그렇죠. 만들어나가고 지금 만원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선택을- 거예요. 금융사 선택을 저희 방해하는 은행에 거예요. 가가지고요 네. 펀드를 가입해 보세요. 30분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네. 하나도 없어요. 왜 무슨 소리인지 그러냐면은 모르겠어요. 네. 설명을 못 듣게 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기 네. 보면은 쭉 들어보면은 실은 이거가 과거의 수익률이 어땠었고 여기에 구성된 그 포트폴리오가 어때가지고 미래 수익률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고 이거의 위험성은 얼마입니다 하는 걸 퍼센트로 정확하게 알려줘서 비교해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뭐가 망하면 100% 네 손해입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반복하게 하고 이게 무슨 제 메토 무슨 증권이라고 다시 한번 쓰게 해요.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겨워져요. 그래서 예 하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들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사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나가면 네 책임을 져. 하기 위한 시스템을 금감원하고 은행이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문 지식을 위장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이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분명히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라 못합니다. 너무 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고 예. 현행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가져가서 현행 가버넌스 시스템으로 그냥 가게 되면 예. 누가 권력을 잡든 그게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난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여기에 뭐 스튜어드십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 상장된 기업들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관여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눈치 많이 봐요. 주총 때마다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에 관한 한 스튜어드십을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거는 법으로 명기를 하든 내규로 명기를 하든 적어도 보수 정권이면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기업이 이런 공적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임원 누구 시켜라. 회사 경영 어떻게 해라. ESG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버리면 손발 다 묶어놓고 국제 경쟁력이 어디서 기업에서 생깁니까? 안 그래? 다만 저는 이제 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해가지고 정말 스튜어드십이라고 이 검증될 수 있는 한해 안에서는 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아니요, 행사해야 저는 되겠죠. 그것도 반대하는 게 그렇게 엉터리로 경영하는 회사는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주가 떨어지고 그 회사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기업은 이미 망해야죠. 투자한 경우도 설설 있을 수가 빼면 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예외 조항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늘 그거는 사람이 주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스튜어드십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대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아주 기발한 발상이라고 봐요. 영국의 스튜어드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의 집사가 돼야 되느냐인데
연금 가입자의 집사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권력의 이념을 집사가 만들어 가지고 된다든지, 예. 아니,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너무 많으니 네. 이게 누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따지면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낸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사장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누구야?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낸 사람 또 상대적으로 수가 적잖아요. 수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연금을 하여튼 50조에서 100조 단위로 다 잘라서 뭐 이름 어떻게 붙이든 1, 2, 3, 4로 붙이든 가나다로 붙이든 그걸 경쟁시켜야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민간하고도 아주 이 경쟁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입 자체도 선택권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자체도 선택권을 주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몇 가지 다시 정리 좀 해보죠. 여기 기여율, 소득 대체율 선택권 이건 뭡니까? 그건 뭐냐면은 나는 소득 대체를 많이 받을게 하는 사람은 기여를 많이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적게 받을게. 우리 한 원장이 안 들시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안 들 수도 있고 뭐 9% 낼 수도 있고 10% 낼 수도 있고 11% 낼 수도 있고 회사 사정이 큰 데는 또 지금처럼 내고. 젊은 사람들 밑에 돈 빼가지고 위에 주는 거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파탄하고 재정으로 하는 게 낫다. 저도 그게 동의해요. 하고 이제 기여 재정으로 하면 이제 진짜 사회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세금으로. 국가가 세금이 적기 그러니까. 때문에 분명히 우리 어떻게 조금 줄게 하는 플랜을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여율하고 대체율은 자기가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 그래도 커질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금이 기업을 지배할 수는 없도록 이 거버넌스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은 이번 기회에 현 정부에서 빨리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행사해가지고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다. 지금 중국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 했던 거예요. 중국의 제0사나란 말을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중국이 왜 저러냐? 중국은 지금 다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있어요. 다 국유화 다 됐어요. 철강, 선박, 그다음에 세멘트, 유리, 뭐 주요 중화업공은 다 국유화 됐고 그나마 국유화 안 된 게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거기도 지금 다 협박해서 다 뺏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협박을 안 하지만 국민연금이 들어가가지고 1주주, 2주주 하면서 회사 경영에 임원들 이렇게 누구누구 임명하라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앞으로 이 거시경제 정책의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과거 세대들,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저축을 안 해도 자식에 투자해가지고 노후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얘기하면은 부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때 버는 걸로 그때 쓰는 방식이 가능했는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자꾸 출산율이 죽어지니까 자기가 저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금에 하든 뭐 어디에 하든 적립금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같은 이 공적 구조로 해가지고 해서는 우리 한 원장님 말씀대로 한국 경제가 자본주의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파탄을 막는 계획을 세우는 거는 사실 국가 파탄을 가져온다. 이렇게까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이제 이렇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식 그 경제개발 모델,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경제가 사실은 그 해외에서 자본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없었죠, 돈이. 개인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자본을 이제 일으켜서 그 자본을 사실은 기업들한테 이제 줬는데 대한민국의 특징이 그걸 공영화해서 공기업에 준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을 개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비리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을 개인한테 줘서 개인의 창의력과 이제 노력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이제 그런 급속도의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사실 우리 모델을 그때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한테 계속 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공한 거지. 공산주의식으로 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이제 저는 이거를 우리 이 모델을 중국이 상당히 따라와서 우리가 세계 경제사에 한국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봐요. 이런 그 국가 모델은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시진핑 독재가 상당히 이제 심화하면서 오히려 다시 국가가 뺏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중국의 한계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유명한 레이달리오라든지 뭐 저기 중국의 친중적인 투자가들에 대해 반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민주화할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시진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중국 인민 속에 민주화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민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 공산당이 그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돼서 배고픔만 해결되면 다시 국유화할 거라는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었어도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했었어도 그 뒤에 밟아오는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국민연금이 들어서 갖고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공영화하겠다. 뭐 공산주의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상황이 내몰리게 되면 저는 기업의 활력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는 정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국민연금이 비대해지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민연금을 처음 설계한 게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조정하려니까 야, 전에 세대는 많이 받아갔는데 왜 나는 많이 내고 적게 주니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느 시점에 이걸 파탄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파탄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건강보험 내듯이 내면 돼요. 지금 건강보험은 7.01%를 내거든요. 반반 내요, 그것도. 예, 자영업자는 자기 다 내지만 7.01%를 건강보험료를 걷어갖고 그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요. 그리고 살아보고 내년에 얼마쯤 더 올릴 거냐, 내출 거다, 요걸 정해요. 그래서 의료보험은 적자가 없어요. 적자가 날 상황이면, CT 의료보험 해주지 마. 그 다음에 MRI 의료보험 해주지 마. 고가 수술, 고가약 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같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내고 더 늦게 받고 그 다음에는 덜 받자 지금 이렇게 이제 돼서 이걸 해야 국민연금이 살아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겠구나 하고 근데 좀 그러긴 해요. 68세부터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만 또 나라가 그렇다니 뭐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그 함 원장님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우리 박사님께서 자 어떻게 지금 이거를 가져가야 되느냐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거죠.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거를 에 중심이 주어진 게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를 살리는 데 중심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국민의 노후 생활을 인질로 해가지고 국민이 연금이 살려고 그런다. 그리고 형평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까 함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파탄시키는 게 더 형평에 맞아요. 젊은 사람들 기준은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 완전 역발상 나온 거예요. 지금. 파탄시키는 거가 파탄시키자 연금. 형평에 더 맞고 노인들은 이제 과거에 조금 내긴 했지만 국가 재정으로 해가지고 조금 주는 방법으로 유지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적립해서 한 거는 자기가 난 거를 자기가 쓰도록 하는 방식이 좋다.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이론을 제기하자면은 그때 내서 그때 쓰는 방식이 연금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의료보험 혜택도 받는데 연금은 어차피 내는 시점하고 받는 시점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플랫하게 내려갈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처럼 역사다리로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적립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는. 다만 적립 방식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엄청나게 거대한 연금이 되는데 만일 그 적립 방식으로 제대로 굴러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거버넌스 시스템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 방식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것도 밑에 돌을 빼서 윗돌로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자. 그건 아예 파이어월을 두고 독립시켜서 하자. 그리고 적립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가게 할 때도 지금 같은 거버넌스로는 절대 안 된다. 첫째로 그래서 뭡니까? 가입자들한테 선택권을 주게 하자. 대체율이라든가 기여율.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도 연금도 경쟁을 시키자. 아까 말씀드린 연금 안에 여러 가지 서브 펀드를 만들어도 좋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게 하는 방법도 좋고 다양한 경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연금을 살리기 위한 연금은 하지 말자.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제 생각은 아까 말씀 의료보험 제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왜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이제 소득 있는 사람이 연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해 연금 받을 분한테 얼마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층이 많다 그러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모시는데 내가 저 20대 30대로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내 소득이 적으면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용돈 조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옛날같이 줘야 되냐고. 그럼 이제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는 거죠. 연금이. 그러니까 빨리 파탄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네. 적립된 걸 갖고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운용을 하다면 파탄이 빨리 오겠죠. 네. 파탄이 빨리 오면 그때 인구 구성에 맞게끔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는 의료보험 예를 들듯이 뭐 5%를 내든 10%를 내든 낸 걸로 갖고 노인분들을 부양을 하겠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노인분들은 아니 노인 2명을 애 2명이 젊은 사람 2명이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해야 된다 1대1로 그럼 많이 못 받죠. 그건 못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더 많이 달라. 너네들은 적게 쓰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동 의욕이 생기고 기업을 운영할 생각이 생기냐 이거예요. 제 입장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들은 너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살 돈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말하기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60세까지 의료보험료 다 냈고 지금도 국민연금 다 완납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국민연금 안 줘도 돼요. 안 받아도 산다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할 거예요. 그리고 반만 줘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예 아까 소득 재분배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하려고 드는 게 잘못됐지만 일정 소득 이상의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금된 거 그냥 세금 냈다고 생각하고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솔직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우리 나이에. 20년, 30년 더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들 받지 마세요. 그래도 그것도 수긍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한테 끊임없이 압박을 주는 보험료를 10에서 15% 올려버리면은요, 정말 개인이 벌어서 쓸 돈이 없어요. 네. 그거 우리가 이제 이미 얘기했던 거죠.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소득이 작아도 네. 저소득층조차도 그렇게 되면은 30% 이상을 공공부분이 떼가게 된다는. 아니,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냐고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안 그러면 우리도 민간이 작아요. 또 우리는 수출 위주의 사업,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나마 내수가 돌아가야 되는데, 소득의 30-40%를 그냥 나라에서 다 걷어가가지고 몇십 년 뒤에 나눠줄게. 이런 논리로 경제를 운영을 하면,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 국가 경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난 잘못됐다는 네. 거예요. 나라 살림을 사는 사람이 국민연금만 살아남으면 돼요? 네. 네, 국가 경제에 어떤 폐해를 줄 건지를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네, 얘기한 게 좀 국민연금을 네. 거시경제 정책의 하나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마치 연금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거덜내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연금을 위한 연금 개혁을 중단하라. 그리고, 완전히 연금을 파탄낼 지경까지도 사실은 생각하는 역발상.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지금 그렇죠. 거버넌스 아니고. 문제를 특히. 네. 네. 그래서 뭐 가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민간연금도 있으니까 네. 그런 개인연금 여러 가지 전체 사회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걸 이제 새로 창의적으로 이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연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인구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일할 사람 많이 생기고 또 출산율이 막 증가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인구 문제, 네.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저성장이 고착화됐잖아요. 근데 정말 창의적인 어떤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경제를 또 좀 더 성장률이 높아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다시 또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논의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금을 위한 연금, 뭐 더 받고 덜 받고 대체율 뭐 더 내고 이런 문제로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차제에 그것만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연금이란 이슈 자체를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뭐 연금 안 들겠다는 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저는 다 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냈는데 안 줘도 상관없다니까요. 연금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률을 높이면은 경제가 죽어가지고 국가가 오히려 파탄 날 수가 있다. 연금보다도 이런 저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특한 사회 모델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국가주도의 그렇죠. 경제 발전을 만들었고 시작은 그랬으니까. 사회주의도 있고 자본주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저성장이 빨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지금 뭐 계속 뭐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도 지금 뭐 단식하고 들어 누워 있을 게 아니고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걸 더 치열하게 최근에 되는 게 제가 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내셔널 헬스 케어 서비스라는 NHS가 있죠. 내셔널 헬스 무상 의료 서비스인데 다 실패했어요, 그거는. 예. 그게 말씀하시죠. 예. 15%를 의료세를 내고 있어요. 아, 네네. 우리는 국민연금을 우리는 의료보험을 7%를 네네. 내고 있어요. 네네. 우린 반도 안 내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NHS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네. 왜냐하면 직원 거기 공무원화된 의사와 간호사와 구급 의료사한테 월급을 못 줘요. 지속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예, 예.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공적, 연금 이런 얘기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소득의 7%를 내는데 병원 가면 솔직히 5분, 10분이면 진료 다 받아요. 네. 예. 영국은 지금 구급 환자 부르면 심장마비 환자한테 구급을 앰뷸런스 오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반. 앰뷸런스 오다가 죽어요, 이거. 네. 예, 예. 암 수술하는데 6개월. 네. 예, 대개 수술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저기 사망했다는 얘기도 농담처럼 해요. 고관절 수술하는데 1년 걸려요. 대기 환자. 이게 영국의 NHS의 지금 결과예요. 그러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영국 의사들 연봉 2배가 좀 넘어요. 왜?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환자를 많이 보니까. 예, 많이 보면 돈을 버니까 그 욕망에 대해서 야 쟤는 돈만 밝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겠다는 그 욕망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전부 공공의 영역에서 갖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거는 언제 나라가 망하느냐, 언제 재정이 고갈나느냐, 언제 연금이 부도가 나느냐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음에 한번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공공이 다음에 우리 좋다는 다시 한번. 속설에 대한 허구성을 전부 파헤쳐보죠. 예. 자, 뭐 이승구 박사님 우리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도쿄대 경제학 박사신데 사실은 뭐 우리 더 많이 들을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간단히 하나 뭐 사적으로 붙이자면 이기심이 사회적 효용을 높인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물 경제를 속물 경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천재들의 역발상이에요. 사실 자본주의 시작되면서 사실은 분업과 이기심이 효용을 높인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기본 어떤 사상이거든요. 자, 오늘 하여간 연금 개혁 방안 뭐 헛소리 하지 말고 다 깨놓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 보자. 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야 이제 뭐 지금 제안을 하셨으면 두 분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그게 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경제학 전문가 앞에 의사가 얘기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르네상스적 지식인. 전 분야에 지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